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 8명이 가족 회의를 열어 재혼수 아파트 20억 원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내 집을 나눠달라고 할 그런 큰 배짱을 준 거죠. 서울의 5월 말은 이상하리 많지 무더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뒤에 아스팔트 도로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이 좁은 집 안에서도 그 열기가 스며들어 들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땀으로 축축한 실크 블라우스를 갈아입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를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돕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장보기부터 재료, 손질, 요리까지 시어머니인 최순자 여사는 여자는 집안의 불씨를 지켜야 하니 부엌일을 알아야 한다는 해묵은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며느리인 제게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오늘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최 여사는 온 가족을 저녁 식사에 불러 모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소파 구석에 앉아 말없이 TV를 보고 계셨는데 평생 사업 실패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고뇌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인 박민주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얼음물을 담은 컵만 만지작거리는 잣대 없는 모습에 저는 신물이 났습니다. 시누이 박미나와 막내 시동생 박민수도 와 있었는데 잘 다려 입은 옷의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밥상이 차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갈비찜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상은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는데 모두 비싼 음식들이었고 장본 돈은 당연히 제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상석에 앉아 크게 헛기침을 하며 온 가족에게 수저를 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먹어라. 오늘 엄마가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한번 쓱 훑고는 귀한 막내 아들에게 멈췄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의 밥그릇에 갈비를 덜어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년.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목적 없이는 이런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를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돈이나 제게 떠넘기려는 책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최 여사는 수저를 내려놓고 휴지로 입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도 올해 26인데 저쪽 슬기네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 그런데 그 집안이 꽤 괜찮단 말이지. 신랑 될 사람이 번듯한 집은 있어야지. 딸을 이런 비좁은 집에 며느리로 보내면 체면이 서겠냐고 하더구나.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지만 귀는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시동생 민수가 부잣집에 장가를 가고 싶다고 최 여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강압적인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 부부는 아직 아이도 없으니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지 않니?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강남에 있는 그 고급 오피스텔 말이다. 비워두거나 월세 주는 것도 아깝잖니. 그러니 민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어떻겠니? 형수님이 시동생 결혼 선물로 주는 셈치고 동생이 처가에 기 좀 펴고 살게 말이야. 우리 가족은 한 몸 아니냐.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동생 것도 형 것이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생각하니? 입안의 밥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현재 시세가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의 평생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고
딸이 혹시나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따로 마련해 주신 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여사는 마치 시장에서 파는 채소 한 단을 넘기라는 듯 태연하게 시동생에게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식탁 모서리만 만지작거리며 아내를 쳐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남편이라는 남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마저 꺼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억눌렀던 분노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제게 주신 제 개인 재산이에요. 서류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께서 민수 씨에게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닭 날개를 뜯고 있던 시누이 박민아가 제 말을 듣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시큼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빡빡하게 구네. 박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년이나 됐으면 언니 재산도 우리 집 재산이지. 우리 민수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건장한 청년이라 장가갈 집이 필요한데 언니는 3년 동안 배는 감감무 소식이면서 그 큰 집을 쥐고 있어서 뭐하게요. 낭비지. 미나의 말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 문제는 저와 민준이 병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는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저를 비웃고 짓밟기 위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네, 동생 말이 맞다. 서연아, 여자는 시집을 왔으면 남편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자꾸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은 버리거라. 민준이도 이미 동의했어. 그렇지. 민준아.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제게 역겨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아,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민수가 결혼하려면 체면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형, 누나니까 동생을 위해 조금 희생하는 것도 의리 있는 일이지.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집 사면 되잖아. 희생? 다른 집을 사면 된다고? 20억 원을 그는 깃털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는 30살이 넘도록 월급은 쥐꼬리만 한 남자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은 제 월급과 친정 부모님이 몰래 쥐어주시는 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능한 남동생을 위해 제 가장 큰 재산을 희생하라고 저를 설득하다니요. 분노가 큰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라는 맛있는 먹잇감을 노리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시어머니는 뻔뻔했으며 시누이는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나약하고 비겁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저녁 식사는 제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한 번도 며느리나 아내, 형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마음껏 파낼 수 있는 금가방을 들고 온 현금 인출기 타인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물러선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과 부모님의 명예까지도요. 천장의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이글거리는 열기를 쫓아내려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무와 도자기가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에 식탁에 앉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찜을 집으려던 최 여사는 멈칫하며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들 이 집에서 제 위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더 이상 존중이나 망설임 없이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비겁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민준 씨, 희생이 의리라고 했죠. 그럼 지난 3년간 제 희생은 부족했나요? 이 집 생활비는 누가 냈죠? 아버님 약값, 미나 씨 화장품값, 민수 씨 도박 빚은 누가 갚았죠? 바로 저예요. 제가 땀 흘려 번 돈이고 딸 고생할까봐 저희 부모님이 몰래 쥐어주신 돈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미처 말을 꺼내지 못하는 최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제 재산도 박씨 집안 것이라고 하셨죠. 대한민국 민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혼인 전 취득한 제 특유 재산입니다. 서류에 제 이름 김서연, 석자가 똑똑히 박혀 있어요. 민수 씨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집에 누구를 드릴지 말지는 제 권한입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따위로 말대꾸를 해. 이 버릇없는 것. 최 여사는 상을 치며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였으면 이 집 법도를 따라야 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이제 와서 시동생한테 집 한 채 아까워해? 그녀의 말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과 같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인내심, 존중, 그리고 작은 정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쓰라렸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아졌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고요. 어머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제 건강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끝없는 탐욕을 덮으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입 닥쳐. 민수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형수가 뭔데 엄마한테 막말이야? 곱게 말할 때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이놈 성질 더러운 거 보게 될 줄 알아. 민준이 황급히 동생의 팔을 붙잡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낡은 레퍼토리만 반복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이렇게 소란 피우면 이웃들이 비웃어. 어서 어머니께 사과해. 사과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해방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과할 잘못이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파내도 되는 광산으로 여겼죠. 현금을 다 파내니 이제는 내 뼈와 살,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집까지 파내려 하는군요. 똑똑히 들으세요. 단돈 10원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이 10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을 마친 저는 손을 휘둘러 상을 힘껏 엎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여러 반찬이 담긴 푸짐한 밥상이 모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음식은 사방에 흩어졌으며 국물은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과 뒤섞여 흥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온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며느리 김서연이 이런 경천동지할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이 빗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는 새 원피스에 국물이 튀자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당신들의 탐욕을 배 터지게 채워보시라고요.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형수도 아내도 아니에요. 끝났어. 저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시끄러운 욕설과 미나의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옷장을 열어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급히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어딜 가려는 거야. 화가 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 밖에 어지른 것 좀 치우고 어머니께 사과해.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제가 한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놔.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못 들었어? 끝이라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남아서 당신 엄마의 착한 아들 노릇이나 해. 그 기생충 같은 가족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고.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쫙 올리고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시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은 TV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나약함, 그의 침묵 또한 아내와 자식들의 만행을 방조한 죄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에어컨의 찬 바람이 얼굴에 와닿으며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성북구의 낡은 2층 집이 점점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제 아버지 뻘 되어 보이는 기사님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서울 거리를 오가는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을 후회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3년의 청춘을 위해 딸을 잘못된 곳에 시집 보낸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분노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에 충실하느라 거의 와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하며 햇살이 가득한 집에 들어서자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기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딸. 왜 이제야 전화했니? 밥은 먹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어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흐느낌을 참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예민하고 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제 머뭇거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짐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고 엄격해졌습니다. 그놈이 또 널 힘들게 했니? 아니면 그 여편네가 또 무슨 짓을 한 게야? 일단 거기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바로 갈게. 아니에요.
아빠, 저는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실까봐,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을 걱정하며 말리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처럼 확고하게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아빠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빠가 먹여 살릴게. 우리 집에 내 딸 밥 한 그릇 없을까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게 약이다.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빠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집안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아버지의 절친인 김 변호사님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님은 품위 있고 침착한 분이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경청하시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서연 씨의 특유 재산입니다. 그들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김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강한 정신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쪽 집안은 그렇게 탐욕스럽고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어디선가 급하게 산 듯한 시든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을 쳐다보았고 변호사님은 문을 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지만 앉으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와 호화로운 오피스텔을 노골적인 탐욕의 눈길로 둘러본 뒤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느끼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화 풀렸어. 어젯밤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말이 좀 심하셨던 거야. 너도 성격이 급하잖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랬어. 집에 가자. 어머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의 서투른 연기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안 가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님 통해서 보낼게요. 돌아가세요.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거짓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테이블에 던지고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이혼? 너 미쳤어? 겨우 집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3년간 함께한 부부의 정은 생각 안 해. 세상 사람들이 남편 버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두렵지도 않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이란 게 당신 어머니와 합세해서 당신 동생에게 집 명의를 넘기라고 강요할 때 쓰는 건가요? 정이란 게 아내가 등골 빠지게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안 당신은 엄마 치마폭에 숨어 나약하게 구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나를 비웃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탐욕에 빠진 당신 집안을 비웃을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김 변호사님이 나섰습니다. 법조인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김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부터 이혼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저와 직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이 휴식이 필요하니 이만 돌아가 주시죠. 낯선 사람, 그것도 변호사를 보자 민주는 움찔했습니다. 비겁한 본성이 되살아난 그는 몇 걸음 물러서더니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힘없이 위협했습니다. 좋아. 잘났어. 네가 집안이 부자고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지. 이혼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민만 느껴졌습니다. 30이 넘도록 엄마 젖을 떼지 못한 남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한때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 씨, 더 강해져야 해요. 저는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자유를 포함해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민준이 다녀간 후 저는 오피스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위해 거실 소파를 옮기다가 소파 틈새 깊숙이 박혀 있는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새컴폰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때 쓴다고 말하던 것이었고, 가끔 들고 다니긴 했지만 메인 유심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까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깔끔하게 끝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주는 항상 휴대폰을 끔찍이 아꼈고 비밀번호를 철저히 설정해 두었으며, 제가 물어볼 때마다 사생활이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잠금, 해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의 생일은 아니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의 옛 연인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딸깍, 화면이 밝아지며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현재보다, 아내보다 과거가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옛 연인과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콘에 읽지 않은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고정된 이름, 격리티만큼 유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유나, 민준이 자기 부서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라며 아주 착하고 일을 가르쳐 달라고 자주 부탁한다고 말했던 그 아이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메시지들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더러워서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집에 가서 그까탈스러운 할망구가 오빠 괴롭히진 않았어.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해. 조금만 더 참아 응. 어젯밤 9시 제가 집을 나온 직후에 유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피곤해. 자기야. 그 미친 여자가 밥상 뒤엎고 집 나가버렸어. 우리 엄마 지금 난리 났어. 근데 걱정 마. 걔나 못 버려. 아직도 날 엄청 사랑하거든. 민준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버렸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근데 오빠, 나랑 한 약속 잊으면 안 돼? 강남 아파트 받으면 우리 거기서 같이 사는 거. 내가 오빠한테 토끼 같은 아들 낳아줄게. 그 알도 못 낳는 암탉이랑은 다르다고.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걔가 순순히 명의 이전 안 해주면 뱉어내게 만들 방법이 다 있대. 자기는 태교나 잘하고 있어. 내 사랑,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교, 아들, 우리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연출하고 나약한 제 남편이 주연을 맡은 완벽하고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진명이를 이전하라고 저를 압박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제 재산을 빼앗은 뒤
저를 길거리로 내쫓고 임신한 그 내연녀를 들여와 호의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에 수천 개의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인간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도구,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한 희생 제물로 여겼던 겁니다. 최 여사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탓했지만 사실 우리는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그 핑계를 대며 아들에게 바람을 피우게 하고 대를 이을 사람을 구한 뒤 제 재산을 통째로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고 대화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안전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판세를 뒤집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전례 없는 냉철함과 결의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손안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민준, 최순자, 당신들이 이런 게임을 하고 싶다고. 좋아, 내가 당신들과 끝까지 놀아주지. 누가 맨손으로 쫓겨나게 될지 한번 보자고. 저는 다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아주 흥미로운 것을 찾았어요.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사기 및 간통죄를 밝히기 위한 법적 싸움이 될 겁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김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서연 씨, 그 증거물 잘 보관하세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반격 계획을 세웁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비바람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큰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다시 맑아질 것이고 바람을 심은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님과의 비밀회의 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최 여사 일가를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정이 해킹당했다거나 메시지가 조작되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이 그리고 확실한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전자상가에 들러 잡음 제거 기능이 뛰어나고 24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한 최고급 녹음펜을 샀습니다. 휴대폰에도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고 옷 단추에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반드시 침착해야 하며 후회하고 약해진 아내 역할을 연기해서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속내를 다 털어놓게 만들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성북구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자 역겨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심호흡을 하고 인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유나가 그러는데 태아가 아주 건강하대요. 초음파 보니까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던데요. 이번에 우리 집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럼 좋지. 네가 잘 챙겨줘라. 그 서연이란 년이 진명에 넘겨주고 나면 적당한 핑계대서 쫓아내고 유나 모자를 정식으로 드려야지. 내 귀한 장손을 고생시킬 수는 없지. 최 여사의 시큼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 속 녹음펜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후회하는 듯한 기색을 담아 말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웃음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과일을 깎던 최 여사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지며 칼을 접시에 쨍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영영 가버린 줄 알았더니. 최 여사는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탁자 가까이 다가가 방금 사온 비싼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가족들 체면을 깎아 죄송해요. 제 물건 좀 챙기러 왔어요. 그리고 집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님과 민준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집 문제라는 말에 최 여사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더니 호떡 뒤집듯 순식간에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원래 사리분별은 하는 애잖니. 지난번엔 화가 나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거지. 앉아라, 앉아. 저는 저를 산채로 잡아먹으려는 자들 앞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도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깊이 생각해 봤어요. 부부는 100년해로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그 집은 가치가 너무 커요. 만약 제가 민수 씨에게 명의를 이전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민수 씨가 정신 못 차리고 집을 팔아버리면 제가 친정 부모님께 무슨 면목으로 뵙겠어요. 최 여사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우리 민수가 장가가면 바로 정신 차릴 놈이다. 그리고 명의 이전은 동생 장가 보내려고 하는 거지. 누가 팔아먹는다고 그래? 그나저나 무슨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너 민준이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리나 남편 버린 여자는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기 십상이야. 누가 그런 여자를 데려가겠니? 계단에서 내려오던 시누이 박미나가 저를 보고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이기적으로 굴지 좀 마. 애도 못 낳으면서 물질적으로라도 보답해야지. 엄마가 언니 안 쫓아내고 오빠가 새장가 가게 놔둔 것만도 언니한테는 복인 줄 알아.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자고. 애를 못 낳는다니. 저는 억울한 척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저 대신 애 낳아줄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 질문은 관역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최 여사와 민주는 움찔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저를 어리석다고 얕보는 마음 때문에 최 여사는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패를 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 문제에 대해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제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솔직하게 말해주마. 최 여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펜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대를 이어야 해. 네가 3년 동안 애를 못 낳으니 내가 다른 애를 구해서라도 낳게 해야지. 유나 걔가 지금 내 귀한 장손을 임신하고 있단 말이다. 네가 분수를 알고 순순히 집 명의를 민수한테 넘기고 큰 마누라 노릇이나 조용히 하면 이 집에서 조상님 제사 모시게는 해주마. 그게 아니면 당장 짐 싸서 꺼져. 맨몸으로 쫓겨나게 해줄 테니. 옆에 앉아있던 민준도 뻔뻔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난처해. 하지만 유나가 임신했는걸. 내 아이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냥 받아들여. 남자가 아내 여럿 두는 건 흔한 일이잖아. 민수한테 진명에 이전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재산 강탈 음모, 외도 행위, 그리고 인격 모독까지 그들의 명백하고 또렷한 자백이 작은 녹음펜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요. 이 제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생각? 당장 도장 찍어. 어디선가 민수가 튀어나와 미리 준비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큰 일은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해봐야죠. 저는 계약서를 집어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저희 아버지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 여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정식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그들이 더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 지옥의 문. 저는 이 문을 영원히 닫을 것이고 떠날 때 이 문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머리 위로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젯밤 비가 온 뒤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제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자유와 정의의 길이었습니다. 그 거짓투성이 집을 떠나자마자 저는 곧장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의 대화가 한마디 한마디 선명하게 녹음된 파일을 듣고 김 변호사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고심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광택나는 원목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라는 여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임신했다면 법원은 아이의 권리를 우선시할 겁니다. 이혼이 길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이것이 서연 씨를 압박하기 위한 함정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오유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틀 만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의 뻔뻔함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오유나 24세, 민준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 회계 직원. 문제는 그녀의 생활 방식이 상당히 문란하며 클럽을 자주 드나들고 여러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로 그녀처럼 허영심 많은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유나는 15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교태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서연 씨,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민준 오빠한테 듣기로는 곧 집에서 나갈 거라던데 아직 미련이라도 남았나 봐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바람 피운 거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놔달라고 애원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축하해주고 싶어서요.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축하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네, 당신이 큰 빚덩어리를 떠안게 된 걸 축하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민준 씨가 재벌인 줄 알아요?
성북동 그 집이 그 사람 소유인 줄 알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과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나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시큼한 웃음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겁주지 말아요. 민준 오빠가 다 말해줬어요. 성북동 집은 시부모님 거고 나중엔 오빠 차지가 될 거라고. 그리고 당신의 그 강남 오피스텔도 조만간 시댁의 명의 이전될 거고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다른 사람이 낳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리라고요. 늙었으면 알아서 비켜줘야죠. 그녀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야심까지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 집안의 실제 재정 상황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 뱃속의 아이가 정말 민준 씨 아이라는 확신은 있고요. 유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낚아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불과 2주 전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임신 1개월 차였을 시점이었습니다. 날 미행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무엇 때문에 가정을 희생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나 씨, 민준 씨는 그 임신을 믿을 만큼 어리석을지 몰라도 나와 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혼을 강요하려 했다면 사람 잘못 봤어요. 유나는 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두고 봐요. 고작 사진 몇 장으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최 여사님은 내 편이야. 당신이나 짐 쌀 준비나 하시지. 그녀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고 저는 치솟는 경멸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제 추측이 맞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유나는 민준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생할 숙주를 찾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댁 식구들은 탐욕과 장손에 대한 갈망에 눈이 멀어 기꺼이 그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자기 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유나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 여사가 아무리 손주를 갈망한다 해도 유나처럼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특히나 까다롭고 남 흠잡기 좋아하는 그녀의 성격상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모르는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전화해 유나의 신상과 그녀와 최 여사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일 후 밝혀진 진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유나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시골 먼 친척의 딸이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유나는 최 여사를 이모할머니 뻘로 불러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민준을 포함한 가족 누구도 모르게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만 빼고요.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 여사가 유나를 민준과 같은 회사에 입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나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아이 문제로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척을 이용해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히 대를 이을 손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떠난 후 민준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새 며느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빚에 쪼들리며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조카 유나라면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비윤리적이고 병적인 음모였습니다. 최 여사는 돈과 집안에서의 권력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기꺼이 짓밟았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아, 고집 그만 부려. 유나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할 뻔했단 말이야. 내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가만 안 둬. 집에 와서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럼 엄마한테 말해서 위자료 좀 챙겨주라고 할게.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나 뱃속의 아이가 자기 핏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기 엄마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정체에 대한 증거를 바로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증거는 다 모았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요.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하는 일은 뭐든 지지한다만 증오 때문에 네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종 목표는 내 자유라는 걸 잊지 마라. 알아요. 아빠. 곧 이 일을 끝낼 거예요. 제가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장으로, 민준이 부장으로 있던 시댁의 가족 회사가 공식적으로 부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최 여사가 땅 투자를 위해 몰래 빌린 고금리 사채가 만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성북동 집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공들여 짠 거미줄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댁이 부도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은 넓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은 날개가 달린 법입니다. 예전에 시아버지 회사와 거래했던 옛 친구로부터 성북구에서 조폭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족의 허술한 재정 관리와 헛된 허영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가 돈 관리를 도맡았지만 달콤한 말에 넘어가 어설픈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고 결국 사채를 빌려 이리저리 막는 시기였으니까요. 귀한 막내 아들 민수는 도박과 밤샘 유흥에 돈을 탕진했습니다. 온 가족이 제 월급과 시아버지의 텅 빈 사업가라는 껍데기에 기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고 젖줄이 마르자 그 껍데기가 깨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떠난 몸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준이나 최 여사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비록 나약해서 며느리를 편들어 주신 적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제게 악의를 품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탐욕스럽고 독재적인 아내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민준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망설이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왜 전화했는지 뻔했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빌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제게 전화가 닿지 않자 민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사채업자들이 집을 포위했어. 돈 안 갚으면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지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2억만 빌려줄 수 없을까? 집 팔아서 꼭 갚을게. 맹세해.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겠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서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2억.
그는 2억이 무슨 채소값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걸까요? 그렇게 쉽게 빌려달라고 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저를 그 밑 빠진 독 같은 집안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바칠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초한 혼란에 끼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이제 그들이 잘못된 삶의 대가를 치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지에 몰린 자들의 무모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문신을 한 낯선 남자 몇 명을 데리고 제 오피스텔 앞에 와서 저를 만나겠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건물 경비원들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물러갔지만 피비린내 나는 협박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급 오피스텔 안에서 아래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적으로 여긴다면 저 또한 마지막 남은 적마저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대호 씨, 며느님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시아버님께서 방금 뇌졸중으로 인한 깊은 혼수 상태로 실려 오셨어요. 함께 온 가족들이 응급수술비를 낼 돈이 없다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혈압 병력이 있으신 시아버지가 빚더미와 사채업자들의 협박이라는 충격을 어떻게 견뎌내셨겠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급히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이 뼛속까지 미웠지만 한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노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앞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최 여사는 머리를 산발한 채 간호사에게 울부짖으며 떼를 쓰고 있었고 민준과 민수는 구석에 움츠려 서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의사면서 양심도 없어?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돈부터 내놓으라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최 여사는 접수 데스크를 쾅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규정상 수술 전에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분은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긴급 뇌수술이 필요하고 예상 비용만 수천만 원입니다. 가족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희도 수술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젊은 간호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간신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최 여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소매를 붙잡고 흉포함과 애원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왔구나. 돈 있니? 빨리 내놔. 내 시아버지가 죽게 생겼잖아. 어서 돈 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긴 시장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진정은 무슨 진정. 네 시아버지가 저 안에 누워 있는데 네가 며느리잖아. 책임이 있잖아. 빨리 카드 내놔. 민준도 다가와 마치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인 양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에 그는 주춤했습니다. 책임이요? 당신들이 저한테 진명이를 넘기라고 강요할 때, 저를 쫓아낼 때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이나 해봤어요?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시니까 제가 며느리라는 게 기억나셨나 봐요? 너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이 악독한 것. 최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악독하지 않아요. 그저 확실히 할 뿐이죠.
저는 간호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지금 내야 할 총비용이 얼마인가요? 네, 우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지만 최 여사나 민준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따라왔지만 저는 멈춰서서 그녀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돈 제가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 집안 며느리라서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정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저를 해치신 적은 없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이 돈은 제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셈 칠게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 집안의 생사는 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최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욕을 퍼붓고 싶고 제게 달려들어 핥히고 싶었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 돈을 도로 가져갈까봐 두려워 억지로 분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어디야? 민준은 전화를 끊고 최 여사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도 펄쩍 뛰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호텔에 얌전히 있으라고 했잖아. 가까이 앉아있던 저는 일부러 엿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대화 조각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내연녀 유나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른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치를 살피며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네가 여기 남아서 아버지 좀 지켜봐줘. 저는 고개를 들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귀한 아들이라는 작자는 내연녀를 챙기러 가겠다고요. 가세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저는 수술 끝날 때까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그 후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민주는 더 이상 말다툼할 용기가 없는지 황급히 민수를 끌고 달려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운명을 탓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약 2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환자분 상태가 아직 매우 위중합니다. 운동 기능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반신불수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반신불수가 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최 여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빚더미와 병간호의 짐이 온전히 자기 어깨 위로 쏟아질 것을 깨닫고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최 여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아버님은 간병이 필요해요. 당신은 아내고 민준 씨와 민수 씨는 아들이니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엄마를 버리면 어떡해.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 내 시아버지는 저렇게 누워있는데 약값은 어디서 구해? 너는 부자잖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제게 진명이를 넘기라고 강요하고 아이도 못 낳는 년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지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후회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돈이 아깝고 고생하기 싫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약해진다면 저는 다시 그들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 여사님, 저는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며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이제 민준 씨 아내가 아니에요. 이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탈 의무가 없다고요. 제가 방금 낸 돈은 우리가 나눴던 죽어버린 정에 대한 조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병원 문을 나서며 소독약 냄새와 함께 자유의 냄새가 가득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잔인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냉정함은 내일의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원은 시댁의 연쇄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을 떠난 지 이틀 후 제 오피스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사채업자도 아닌 민수의 약혼녀였던 슬기였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 슬기는 눈이 퉁퉁 부은 채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슬기는 다소 순진하고 허영심 있는 젊은 아가씨로 강북의 꽤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성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민수네 집안의 거짓된 허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슬기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민수 오빠가 절 속였어요. 그 집 식구들 전부 다 저를 속였어요. 저는 슬기를 안으로 들여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진정하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슬기는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슬기가 최 여사가 늘 아들 몫으로 남겨뒀다고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를 구경시켜달라고 조르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경비원을 속여 집으로 올라가거나 다른 핑계를 댈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서며 이 집 주인은 김서연 씨이며 그분이 민수라는 이름의 방문객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언니, 민수 오빠 어머니는 이 집이 민수 오빠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만 하면 바로 들어와 살 거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슬기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슬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 젊은 아가씨에게 더 이상의 환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아, 슬기야. 이 집은 내 개인 재산이야. 민수네 가족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 그리고 나와 민준 씨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 내가 민수에게 집 명의를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슬기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에 든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그녀의 꿈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저희 부모님한테 예물을 받고 부동산 재벌 집안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민수 오빠는 새집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쓴다고 저한테 2천만 원이나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도박 빚 갚는 데 쓴 거였어요. 슬기는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저는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네가 그 집에 발을 들였다면 내 인생은 나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졌을 거야. 슬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파혼해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그날 오후 민수가 파혼당하고 예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슬기네 부모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최 여사와 민수에게 사기친 돈을 전부 돌려놓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민수는 이제 약혼녀에게 차이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병원 구석에 숨어 지내며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박씨 집안에 날린 다음 펀치는 내연녀 오윤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절친이자 유명 산부인과 의사인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바로 XX 호텔로 와봐. 방금 유나라는 내가 웬 늙은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 네가 전에 보여준 사진 생각나서 바로 알아봤다. 저는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에게 시내 주요 산부인과에서 유나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료계에 인맥이 넓은 친구는 금방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최근 3개월간 오윤아라는 이름으로 된 산전 진료 기록이 전혀 없어. 내가 병원 연합 시스템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가짜 초음파 사진을 쓰거나 무허가 개인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가능성이 커. 친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나와 낯선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 뻘로 보였고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낯이 익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민준이 아주 호색하니라고 말했던 협력사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유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명품 가방을 사달라며 그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외도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임신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방금 찍은 동영상을 민준에게 네 애인 잘 챙겨. 남의 자식 아빠 소리 듣지 말고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민준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달려가 유나를 찾았습니다. 마침 유나는 동료들에게 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복판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민준이 유나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악, 내 아기, 너무 아파. 당신이 내 아기를 죽였어.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디선가 피가 흘러나와 그녀의 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핏기 없는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실 의사가 심각하지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오윤아 씨, 보호자분 계신가요? 제가 남편입니다. 민준이 떨면서 나섰습니다. 제 아이는 괜찮은가요? 의사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민준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하고 들으세요. 환자는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환자의 자궁에는 태아가 전혀 없었습니다. 흘러나온 것은 몸 안에 교묘하게 숨겨둔 가짜 혈액 주머니였습니다. 환자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장손, 아내를 버릴 명분이 되었던 그 아이가 모두가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유나는 가짜 양수 주머니를 이용해 민준을 다차매고 돈을 뜯어내며 재산을 차지할 날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폭행 사건과 가짜 임신 소동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진은 관리직 직원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해고 통지서가 민준과 유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준은 동료들의 경멸과 조롱 속에서 짐을 싸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한때 유능한 부장이라고 그를 치켜 세우던 사람들은 이제 내연녀에게 속아 아내를 버렸다가 빈털터리가 된 나약한 남자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유나 역시 민준이 태교비로 몰래 줬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챙겨 자취를 감췄습니다. 민준은 돈도 직업도 명예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북동 집은 이미 은행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최 여사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골목 깊숙한 곳에 허름하고 눅눅한 단칸방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때 사모님 행세를 하던 최 여사는 이제 남편 약값을 벌기 위해 골목 어귀의 백반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հիմ남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거만 하고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민준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한 눈으로 저를 애원하듯 쳐다보았습니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우리 엄마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는 누워만 계셔.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맹세할게. 정신 차리고 일해서 너한테 잘할게.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없이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머니와 합세해서 나를 쫓아낼 때, 유나의 가짜 임신에 기뻐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내가 어리석고 비겁했어.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내가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당신은 굶어 죽지 않아요. 손발 멀쩡하고 건강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배달을 하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돈만 번다면요. 더 이상 엄마 치마폭에 숨는 철부지 어른으로 살지 마세요. 모든 성장은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 법이에요. 민준 씨, 저는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차가운 철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는 것을 내버려 둔 채 지금 제가 그를 돕는다면 그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이혼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 여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를 끌고 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퇴근 시간, 아파트 로비가 가장 붐빌 때를 노려 비참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최 여사는 달려와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하듯 제게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서연아, 얘야, 내가 너한테 빈다. 빌어. 내 시아버지 좀 살려다오. 아버님 약이 다 떨어졌는데 집에 단돈 10원도 없어. 제발 자비로운 마음으로 5천만 원만 빌려다오.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시부모를 외면하는 불효막심한 며느리인 것처럼요. 최 여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울었고
가슴을 쿵쿵 치며 극심한 고통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중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5천만 원. 그녀는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시아버지 약값이 아니라 아들 민수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 여사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를 일으켜주지는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연극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정을 모르시겠지만 법원과 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내드린 병원비 500만 원은 어디 갔나요? 왜 그 돈을 환급받아서 아들 민수 씨 도박 자금으로 주셨죠? 최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몰래 병원비 잔액을 환급받아 막내 아들 도박판에 갖다 바친 사실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병원에서 받은 증거 여기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 여사의 서명이 담긴 환급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목숨 값을 빼돌려 도박 중독자 아들을 먹여 살리고 이제 와서 제게 돈을 구걸하러 오셨다고요? 당신 사람이 맞긴 한가요? 군중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동정 어린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변해 최 여사를 향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저 며느리가 불쌍하네. 정말 서투른 연극이었어. 최 여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벌떡 일어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잘났다. 아주 잘났어.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도 절대 좋은 꼴 못 볼 거야. 저는 건물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여성을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입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즉시 다가와 최 여사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시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로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부었지만 그 욕설은 분주한 인파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최 여사를 쫓아냈지만 휠체어에 움츠려 앉아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제게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나 민준에게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절대 시아버지에게 가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정도 지키면서 제 선의가 이용당하지 않을 방법이요.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박대호 씨의 치료만을 위한 작은 의료신탁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1년간의 기본 약값과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넣을게요. 김 변호사님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으시군요, 서연 씨.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그들을 생각하시다니요. 제 양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단호한 조건이 있어요. 이 신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최 여사나 민주는 단돈 10원도 현금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들은 약과 의료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치료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려 시도하면 신탁은 자동 해지될 겁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허름한 단칸방으로 최 여사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최 여사가 현금을 달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김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와 약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마지못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료진이 약을 가져와 시아버지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보고 고통이 가라앉아 펴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연민이었고 저와 박씨 집안 사이의 모든 원한에 대한 마침표였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자유를 되찾으려는 제 결심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과 당당함이 드러나도록 가볍게 화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증거로 가득 찬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에 함께 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과 최 여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깡마르고 눈은 창막에 들어가 있었으며 낡은 옷은 헐렁했습니다. 최 여사는 옆에 앉아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은 꽤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아마도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모아 고용한 듯 부부의 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재산이라도 조금 뜯어낼 요량으로 조정을 통해 시간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박민준 씨는 아직 아내를 매우 사랑합니다. 최근의 갈등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생긴 오해일 뿐입니다. 양측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일어나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재산을 강탈하고 혼인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조직적인 음모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공들여 모은 명백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이 저에게 진명의를 넘기라고 모의하는 녹음 파일, 민준과 유나의 외도, 카톡 메시지, 민준이 병원에서 가짜 임신을 인정하는 동영상, 그리고 최 여사가 남편의 병원비를 도박 자금으로 쓴 영수증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박씨 집안의 얼굴에 따귀를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부들부들 떨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판사는 엄격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우물쭈물하며 일어서서 부인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저 힘없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제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시댁 식구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는 제게 상징적인 금액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갚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운명에서 이겼습니다. 차에 오르려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기다려줘. 민준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준 씨. 법원에서 판결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민준은 제 앞에 서서 두 손을 꽉 쥔 채 후회와 고통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할 염치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목이 맨 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가 끔찍한 남편이었던 거
미안해. 내가 나약하게 엄마 말만 듣고 널 힘들게 한 거 미안해. 지난 3년간 넌 내게 최고의 아내였는데 내가 그 소중함을 몰랐어. 이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저는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혹독한 추락이 정말로 그를 깨닫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우리의 결혼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내게 준 상처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더 이상 내 마음에 증오를 품고 싶지 않아요. 홀가분하게 살고 싶거든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쓰레기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변할게. 이제 일도 하고 아버지도 돌보고 더 이상 엄마에게 내 인생을 휘둘리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의 몫이죠. 행운을 빌어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외롭고 작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통쾌함이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후 그가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시도하지 못했던 단기 유학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간 진행되는 최고 경영자 과정 MBA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을 쌓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서 세상을 넓게 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느껴보렴. 더 이상 낡고 어두운 웅덩이에 갇혀 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싱가포르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에서의 인턴십과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바쁘지만 흥미진진한 생활 덕분에 과거의 슬픈 일들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독립적이고 유능한 여성들과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주체적인 삶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더 찬란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산책하며 화려한 불빛에 슈퍼트리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압을 견디는 순종적인 며느리도 이혼 소송에서 증오에 가득 찼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생기발랄한 새로운 버전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가끔 김 변호사님을 통해 한국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생활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존적인 성격도 고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도 집을 잃고 남편이 병을 얻는 충격을 겪은 후 예전의 날카로움이 많이 누그러져 시장에서 소소한 장사를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빚을 갚기 위해 해외 노동자로 나갔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제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정겹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 더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으며 관리직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제가 더 예뻐지고 기품 있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카페에서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가 입고 간 옛 기념품을 돌려주기 위해 약속을 잡았던 것입니다. 민주는 훨씬 성숙하고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수수한 셔츠를 입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며. 축하해. 민준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전 아주 잘 지내요. 당신은 어때요? 아버님은 괜찮으시고요? 아버지도 좀 나아지셨어. 아직 휠체어를 타시지만 정신은 더 맑아지셨어. 물리치료 받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 우리 엄마도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으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의료 신탁 정말 고마웠어. 그게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작년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얘기해요. 당신이 잘 살면 된 거죠. 민준과 헤어지고 나니 마음이 정말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저는 회사 마케팅 팀장인 지훈 씨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재능 있고 신사적이며 매우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파탄난 결혼 생활로 힘들어할 때부터 조용히 저를 지켜봐주고 도와주었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여성이 되자 지훈 씨는 비로소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대시하는 대신 부드럽고 끈기 있게 제 곁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들어주고 나누었습니다. 한강변의 낭만적인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반짝이는 촛불과 감미로운 음악 아래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알아요. 온 세상을 다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남은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제가 당신을 보살필 기회를 줄래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두근거림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지난 몇 년간 묵묵히 저를 기다려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다시는 저 혼자 밥하고 설거지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지훈 씨가 크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부엌일은 제가 다 할게요. 당신은 그냥 예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함께 불빛으로 반짝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짐 속에서 성장했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쟁은 끝났지만 저의 성장과 행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